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무려 4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해당 지역들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가 90명이 넘고 실종자도 100여 명에 달합니다. 첫 소식, 최악의 토네이도로 충격에 빠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일 Large tornado. Lots of debris in the air. It's about to cross I-55. 미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관측됐습니다. 50여 개의 토네이도가 미 중부 6개 주를 강타한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자연재해 앞에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거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신호등은 통째로 뽑혔고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형체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Upsetting, to know that that's the town that you grew up in and everything, his memories is all gone. It's the definition of hell on earth. I can't. People's lost everything, and it's terrible. 토네이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했으며 정전으로 수많은 주민들은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Oh my God. 엄청난 속도의 비바람도 몰아쳤습니다. 최대 풍속 306km의 바람이 불어 차들이 도로에 나뒹굴었고 이로 인해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미 중부 아칸소를 출발한 토네이도는 불과 3시간여 만에 켄터키에 도착했고 이동 경로에 있던 6개 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메이필드 양초 공장. 성탄절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양초를 만들던 사람들은 붕괴된 건물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Devastation is unlike anything I have seen in my life, and I have trouble putting it into words. 건물 더미에 갇혔던 파슨스 씨는 기지를 발휘해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I don't know who's watching. We are trapped. Please, y'all, get us some help. We're at the candle factory in Mayfield. 다행히 구조대가 즉시 그녀를 발견했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First, I called 911, but then later I went live because I was trying to stay calm and keep everybody else calm and trying to get us as much help as possible. It was absolutely the most terrifying thing I've ever experienced in my life. 또 다른 근로자 일리아 씨는 토네이도가 오는 상황에도 회사가 작업을 강요한 것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got kids and stuff at the house. We got to take care of our family. And he was like, well, you can leave, but you're going to be terminated. Less people that died at that facility than what it was if people would have let them go. 저는 지금 토네이도로 켄터키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메이필드 촛불 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은 메이필드시. 복구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참사 당시의 상처는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피해가 막심하여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Probably midsummer before they get everything cleaned up. And then it'll probably be another 2 or 3 years before you start seeing buildings come back.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소중한 이들을 잃었다는 슬픔. 오르텐 씨도 30년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They found his body, over there. He was the first one to be found. And they identified him by his tattoo on his arm. And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And he had dementia and he couldn't hear good. So he probably didn't hear anything. You don't know what to feel because you'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We just came out of the pandemic, and so
You just wonder like what else, and then then this. So it's just unreal. It's unreal. 갑자기 불어닥친 토네이도는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마을 한켠에 마련된 추모 공간. 그들은 지금의 슬픔을 기억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At this memorial, it's important that it has the pictures of the victims because it puts a face behind the statistics. First step of healing is, recognizing the great loss that happened here. 네, 초토화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나 봅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얼마나 끔찍할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의 도슨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마을의 75%가 사라진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악몽이 끝이 아니었던 게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같은 경우에 이 미국 중서부 지역에 시속 160km에 이르는 돌풍과 모래폭풍이 불어닥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4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토네이도는 매년 미국에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봄, 여름에 집중적으로 한 1,200여 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지금 겨울이거든요. 네, 약간 좀 이상 기온이 좀 있거든요. 지금 네네. 미국 중남부 지역에 지난 주말 하더라도 뭐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굉장히 30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상 기온이 아마도 이 원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이 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기후 변화가 빚은 참사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취재를 도와준 켄터키주 한인회 이야기로는 다행히 아직 교민 사회에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재민 대피소에서 우리 교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우려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대형 국제 경기들이 줄줄이 취소된 상황인데요. 중국도 이번 주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베이징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랑 특파원,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악재는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선언해서 가뜩이나 올림픽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겹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올림픽 개최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내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원사는 오미크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중국 정부도 지금껏 방역 잘해온 만큼 올림픽 개최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中国有信心举办一届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성공적인 개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의 거의 나홀로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림픽 앞두고 사실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격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족 자치구 옌벤의 경우 해외 입국자는 무려 42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사실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국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래서는 대체 어떻게 올림픽을 할까 싶으시죠? 중국의 올림픽 방역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옌칭. 세계에서 가장 긴 트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썰매 종목을 위한 중국 최초 경기장입니다. 해발 1,500m인 이곳에는 알파인 스키 센터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베이징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에서는 스키 점프 등 설상 경기가 열립니다. 2008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베이징 국가 수영센터는 컬링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세계 지역에서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를 모두 끝낸 중국. 하지만 지난 13일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12月13号，天津市确认检出新冠病毒奥密克戎变异株，这也是我国内地首次检出奥密克戎变异株。 중국 당국은 당장 해외 입국자들 대상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난징과 시안등에서는 28일, 옌벤의 경우 42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을 위해 입국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어떨까? 중국 당국은 사실상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신 중국식 통제 폐쇄 방역 정책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加强远端管控，
执行严格的疫苗接种政策，实施严格的入境检验，入境后执行严格的闭环管理。 먼저 선수단과 관계자들, 입국 전 백신 접종 사실상 필수입니다. 중국 측은 부스터샷을 맞을 것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涉澳人员来华14日前，每日进行健康监测，来华14天前完成全程疫苗接种。 중국 입국은 베이징 직항 비행기를 타고만 가능합니다. 입국한 뒤에는 이곳 경기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폐회로 관리 시스템, 이른바 버블로 이동해 생활하게 됩니다. 세계 지역 버블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매일 핵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수들끼리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같은 올림픽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난 4월과 11월, 베이징에서 올림픽 예행 연습격으로 테스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태프 수백 명에게 반창고가 하나씩 전달됐습니다. 반창고로 보이지만 쌀알 크기의 칩이 들어간 웨어러블, 부착식 체온계입니다. 此外呢，我们还研发了基于开源芯片、边缘计算等技术的穿戴式医疗级的智能体温计。 이른바 겨드랑이 반창고로 불리는 체온 스티커는 3초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이 겨드랑이 반창고가 배포됩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도 대상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可以实时的监控每一位工作人员的体温的状态，如果一旦超过37度3这个标准值，就会自动报警。 또 다른 경기장에는 마스크 착용했는지 살피는 지능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如果你没有戴上口罩，它就会自动上前进行语音提示。 샤오바이라는 이름의 방역 로봇은 마스크를 쓸 때까지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5m 이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인식이 가능합니다. 중국 당국은 과학기술 동계올림픽에 걸맞는 스마트한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结合我们内场的感知网络和随身感知的终端，那么实现了全面呈现人员的像动态流线、聚集接触的情况和这个区域停留的时间。 이른바 최첨단 올림픽을 위한 헤이커즈라는 겁니다. 한자로는 흑기술인데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기술을 뜻합니다. 방역 효과를 내세우며 5G,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防疫手册中的相关防范措施都经过了严谨科学的评估，在保障安全、防范疫情发生扩散方面是行之有效的。 3년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국제적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가 코로나19 방역과 직결된 상황에서 중국은 드러내놓고 헤이커지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칩을 통해 전송되는 체온, 로봇이 스캔하는 얼굴, 실시간 노출되는 위치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 올림픽 이면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랑입니다. 체온 스티커에 마스크 감시 로봇이라 무언가 굉장히 최첨단이기는 한데 한편으론 내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위치가 확인된다고 하니까 개인정보 괜찮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주요 인물들을 사찰한다라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또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허난성의 공안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언론인과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회사를 찾는다라는 입찰 공고문이 나왔고 이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명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개인을 사찰하고 있다라는 그 의혹에 있는 문건, 정보 문건이 공개가 된 거라서 파장이 컸고요. 네. 그리고 한 외신이 이 화웨이의 그 내부 기밀 문서를 입수를 해서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제 신장 감시 프로젝트에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왔다라는 정황.
정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헤이커치 방역 과연 안전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정황이 엿보이니 말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역시 도쿄 때처럼 코로나 통제가 관건일 텐데요. 무관중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이 딱 이 도쿄 올림픽 직전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도쿄 올림픽의 이 개막식 전에 2달 전에 바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그때 무관중으로 치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오미크론이 심상치 않은데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지난 12일에 이 오미크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 해일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말처럼 감염자가 2, 3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 10,000명이 넘어서 사망자까지 나왔잖아요. 이 내년 초에 오미크론 이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년 2월 올림픽 풍경이 코로나에 달려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국 소식, 올림픽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프랑스 전통 산업인 명품업계가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 변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쇼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말 송년회도 메타버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과연 메타버스의 일상화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저희 제작진이 미국 조지아 대학 랩의 도움을 받아서 24시간 메타버스 체험 실험에 도전해봤습니다. 이 소식 안주식 PD특파원이 전합니다. 모두가 메타버스를 말하는 시대.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인터넷에서는 가상세계에서 일주일을 살았다, 열흘을 버텼다와 같은 체험기가 넘쳐납니다. 취재진도 메타버스 체험 실험을 위해 조지아 대학교 옆 한 숙소를 빌렸습니다. 실험을 도와줄 두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조지아대 게임 가상 환경 연구소 안선주 소장과 보어스 박사. 두 전문가는 떠도는 체험기는 과장이라며 완전한 연속 체험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You have neck pain, shoulder pain. It's not meant to be on your head for 24 hours. 결국 시간당 최소 15분의 휴식,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보장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게임, 일, 채팅 등 체험 분야도 세분화해 시간표를 짰습니다. 충전 시간에 비해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짧아 총 5대의 헤드셋을 준비했습니다. 편하세요? 오후 1시, 드디어 24시간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헤드셋 경험이 없던 저는 작동법 소개 동영상에서부터 감탄의 연발이었습니다. 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가상 세계는 대기실에서 앱을 선택하는 형식. 적응을 위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온몸을 움직여 화살표 방향으로 상자를 자르는 게임. 하지만 난이도가 오르자 엄청난 운동량으로 금세 지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체험은 친구를 사귀기 위한 가상 채팅방. 아바타를 선택한 후 입장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한 음질, 산만한 환경, 대화에 집중하기는 어려웠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I got an announcement. Oh my God. VR chat is sort of like the Wild West of virtual reality land right now.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시도했습니다. 가상현실 디자인은 건축, 제품 설계 등을 실제에 가깝게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Actively using VR is architecture. So the ability to see buildings at scale without actually having to build the building. 하지만 그 활용법을 배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KBS 세 글자를 쓰기 위해서만 허비한 시간이 30분. 키보드, 손등과 동기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고 키보드는 여기 있고.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투 게임에서는 타격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총격 게임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했습니다. 댄스 배틀은 몸치도 낯을 가리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특히 360도로 촬영된 영상은 현실감이 극대화됐던 시간.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멀미가 나기 시작했던 것. 10분 이상 영상을 관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 밥맛도 이렇습니다. 게임을 1시간 정도 진행한 지금 시간은 9시 16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영화 관람. 하지만 헤드셋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지만 다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선택은 명상 앱. 하지만 이마저도 헤드셋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했고 이렇게 첫째 날 체험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헤드셋을 다시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 시간의 선택은 운동 앱. 운동은 가상현실 세계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일과 시간에 맞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BS 워싱턴 지국과 가상현실 회의를 추진한 것. 최대한 깔끔한 업무용 아바타를 선택한 후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동료 특파원은 멀리 워싱턴에서 접속했습니다. 약간은 어색하고 산만했지만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물류 봉쇄를 할 경우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의 동료와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가상 공간이라 일반적 화상 통화보다는 집중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쌓이는 피로도. 장시간의 가상현실 생활은 극도의 고통을 낳았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겨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마지막 2시간의 선택은 가장 운동량이 작은 명상 앱. 단지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3, 2, 1. 끝났습니다. 드디어 24시간이 끝났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겨우 해방됐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일상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실사용자들이 체험하고 냉철하게 알아가야 하는 단계. So unless you as a user is actively involved in this conversation, then you're essentially you're allowing these big tech companies to have a lot of power. 메타버스, 대세일까 거품일까? 경험에 바탕한 차분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이 이색적인 체험을 했네요.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어느 정도일지 또 그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세르비아에선 3주째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광산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시민들은 광산 개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건지 이혜돈 PD가 살펴봤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마주오는 차들을 막아섭니다.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기습 시위입니다.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외국 기업과 손을 잡고 리튬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Zahtev jedan jedini osnovni, a to je proterivanje Rio Tinta i donošenje zakona o zabrani eksploatacije litijuma na čitavoj teritoriji Republike Srbije. Došla sam zbog toga što želim da nastavim da živim u Srbiji, zato što mi je jako važno da se odbranimo od svih ovih ludih projekata gde se planira izgradnja na desetine rudnika u Srbiji. 리튬 광산 개발 반대 시위는 3주째 이어지며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리튬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미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광산 개발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입니다.
세계 각국이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하자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확보에 나서며 리튬 값은 올해에만 240% 폭등했습니다. 코발트 가격도 톤당 약 7만 달러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60-70%를 생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코발트 강산과 가까운 민주 콩고 남부의 한 마을. 마을 전체가 온통 분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을 청년 대부분은 광부로 일합니다. 작업을 위해 갱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깊고 어두운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깊이가 100m가 넘습니다. 마른 성인 한 명이 기어서 겨우 통과할 만큼 좁은 갱도를 지나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이곳에서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푸른 빛깔의 코발트 원석을 캐기 위해서입니다. 산소도 부족한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광부들은 안전장비는커녕 장갑 한 켤레 없이 맨손으로 혹더미를 파헤쳐 광물을 캡니다. 이렇게 고되고 위험한 채굴 작업의 대가로 이들이 받는 돈은 하루 고작 4달러입니다. 캐낸 광물은 인근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원석에서 코발트를 추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추출 작업에는 황산과 같은 화학 물질이 쓰입니다. 황산과 중금속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All fish has died. You see. Donc avec l'acide, je vous dis que l'acide sulfurique ne laisse rien dans la rivière. 정화 처리 과정 없이 내모대진 오폐수는 지류를 타고 마을로 흘러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식수도 오염시킵니다. 이곳 광산마을에선 몇 년 사이 기형아 출생이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인중과 입천장이 갈라지고 코 모양의 변형이 생기는 구순열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When they wake in the mining at the first month of the pregnancy, this exposition to the mining, to the dust of the mining, to the metal in the mining can affect the baby and the baby can born with this malformation. 마을 의사들은 아이들의 선천적 기형이 광산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광산 근처에서 태어난 응달라. 아버지도 광부였습니다.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1,500달러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Segundo muzalak badadang mtoto kanyuyo. 콩고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대가를 치르며 그저 광물을 캘 뿐입니다. Si on avait des emplois ici un peu en RDC, on ne pourrait pas entrer ici. C'est par manque d'emploi pour un peu se nourrir. 전 세계는 친환경 전기차에 열광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미래 콩고에게는 멀어만 보입니다. 네,
광산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전기차라고 해서 친환경인 줄 알았는데 생산 과정에서 저토록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줄은 잘 몰랐네요.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이지만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의 또 주 원료인 이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채출할 때 이게 인체라든지 자연 환경에 미치는 해가 크다라는 주장은 환경단체가 꾸준히 해왔었죠.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뭐 예를 들면 박물 채굴을 할 때 뭐 발생하는 뭐 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련할 때 뭐 화학물질 같은 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금은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문제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데요. 네, 그렇죠. 이 현재 민주 콩고가 전 세계 이 코발트 생산량의 60%에서 70%를 생산할 정도로 굉장히 코발트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석유 부국들은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정작 민주 콩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 73%가 하루에 $2 미만으로 생활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리 광물 자원이 많아도 이걸 개발할, 유통할 그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콩고 정부에서는 광물 탐사나 채굴권을 외국 기업에 판매해서 그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민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코발트 수입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부패한 이 콩고의 지배층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강산 기업이 전부 다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원이 풍부하고 또 노동력도 참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콩고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모두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착취도 많이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전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우리가 자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역사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19세기에 그 콩고가 벨기에 식민지였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필요하고, 그 타이어가 필요하니까 또 고무가 또 콩고에 많아서 이 벨기에 당시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가 이 콩고 원주민들에게 할당량을 준 거예요. 이만큼을 가지고 와라. 근데 그걸 채우질 못하면은 손목을 자르는 그런 만행을 저렇게 저지르기도. 사진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손목을 자르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저렇게 홀을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콩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기업들에서도 다국적 기업이라면 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친환경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원료 채굴 현장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외신 뉴스도 나왔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SNS 같은 경우에는 군병력 이동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그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네. 게다가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익명의 미국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내년 초에 러시아가 약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사까지 내놓으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봄에도 4월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때는 일주일 후에 러시아가 철군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정재훈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네, 11월에 찍힌 러시아 부대 사진인데요. 이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탱크, 장갑차, 자주포, 또 위생 병원 등등 이 전면전을 대비한 무기가 배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병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보시면 이 동일한 지역에 9월과 12월 병력 비교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확실히 많아졌네요. 예, 즉 이번에는 이제 지난 4월과는 달리 벌써 몇 개월째 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아마 침공설이
불거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됩니다. 사진을 보니까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러시아가 왜 이러는 건가요? 일단 러시아는 이제 나토의 이제 위협에 대응한 것뿐이다. 또 네. 우크라이나의 도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유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이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 부근에서 먼저 군사 증강에 나선 건 나토다. 또 아하.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에 대해서 러시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언급했다고 하죠. 제가 보기에도 러시아가 이제 서방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보입니다. 네. 실제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지역에서의 이게 나토군의 활동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뭐 흑해 주변에서 뭐 우크라이나 해군하고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이제 영국이 또 크리미아 반도 근처, 그러니까 영해 근처까지 접근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초음속 전폭기가 출격을 해서 폭탄을 투하했다라고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이러는데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나토 측에서는 늘 하던 건데 왜 유난을 떠는 것이냐라고 또 반박을 했죠. 그렇군요.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사활을 걸듯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레드라인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이 서방을 막아주는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1991년 사실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유럽 연합과 특히 나토의 동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폴란드, 헝가리를 필두로 해서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2004년 네. 구소련의 일원이었던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왔고, 마지막 이제 우크라이나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네. 벨라루스는 워낙 친러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 있는 데다가 만약에 이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입을 시킨다면,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 불과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사활이 걸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물러설 수 없다. 네, 2014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크리미아 반도 합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직후에 돈바스 전쟁,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전쟁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돈바스 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이 반군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거든요. 아하. 물론 이제 러시아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러시아 정보기관, 이제 연방 정부의 이제 무기다라는 이제 그런 또 보도가 똑같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결국엔 러시아가 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토 규정상 국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아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이런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만들면,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푸틴이 이 구소련권 대통합을 꿈꾸면서 일종의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지난 12일에 러시아에서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푸틴이 상당 부분의 인터뷰에서 이 구소련 시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30-40%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населения. Мы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совершенно. И то, что нарабатывалось. В начале 90-х вы только вернулись из Германии. Как приходилось преодолевать вот эти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На машине подрабатывать частным извозом. Неприятно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ь, откровенно, честно если сказать. Но, к сожалению, и это тоже было. 푸틴이 택시 운전을 했었군요. 그런데 저희가 대화의 일부만 지금 봤습니다만은 저것만 들어서는 개인적 소회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의미심장한 건가요? 예, 물론 뭐 개인적 소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박 기자님이 제시한 것처럼 푸틴이 이제 과거 소련에 대한 영광을 또 한번 얘기한 게 아닌가, 또 우크라이나를 또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러시아에서 과거 소련 시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다만 이 시점에 이제 푸틴이 다시 또 방송에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과거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경제적 상황 같은 것들이
원인이 서방에 있다. 우리는 네. 공산주의를 포기했으나 서방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또 동시에 그 위대했던 국가에 우크라이나도 포함돼 있었는데 네.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또 동슬라브 민족이고 그러한 형제 국가로서 그러한 형제 국가가 서방의 이론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간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뭐 우리 아직 살아 있어, 뭐 이렇게 존재감을 이제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네. 근데 사실 그런 이유로 국방력을 뭐 일으키고 그리고 뭐 전쟁을 하려는 국가는 없죠. 뭐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중국 그리고 타이완 문제로 상당히 좀 바쁘잖아요. 네네. 그냥 그렇게 봤을 땐 약간 허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크림 반도대처럼 침공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뭐 예측을 전혀 벗어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침공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자체가 어떤 침공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러시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주권 국가를 침공해서 아예 합병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여러 가지 분열을 이용을 해서 뭔가 끊임없이 분열을 유도하고 불안정을 확대하는 방식은 계속 추구할 거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침공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는 혹시 모를 제2의 크림반도 사태를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불법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크림반도 병합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죠. 그럼 미국이 러시아 태도에 따라서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뭐 저렇게 강하게 경고도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가만히 네. 있긴 좀 힘든데 그렇다고 군사력을 동원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과연 네. 그럴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한테 에너지 자원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40%를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고 유가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뭐 러시아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큰 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합의로 지금 해결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 측에서 미국 측에 이제 합의안을 보냈는데 뭐 언론 보도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일단은 우크라이나나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네. 에스토니아 같이 이제 러시아 인접해 있는 그런 국가들 주변에서는 이제 훈련하지 말아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조건이라서 네,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서방이나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이 3자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토랑 러시아 입장만 얘기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내에 좀 경제적인 불만을 해외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또 미न्스크 협정을 다시 개정해서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러시아를 서진하는 자신이 유럽의 수호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인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쨌든 러시아가 엄연한 주권국의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지금 분리 독립을 촉진한다거나 일부를 병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보를 불안을 느낀 우크라이나로서는 나토를 선택하려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분쟁은 당분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침공설까지 불거지며 국제사회를 긴장에 빠뜨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죠.